안녕하세요, 투명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암제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표적항암에 대해서 준비해와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표적항암제를 먹고 있죠. 이거에 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기도 하고, 또 질문 과정에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나 답변을 드리긴 하지만 1차적으로 일단 설명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아프고 나서 표적항암제니 면역항암제니 찾아보기는 많이 찾아봤지만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설명해주신 것은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뭐 항암제의 역사, 항암제의 기전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만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항암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표적항암제는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먹고 있는 이 RET 저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항암제의 종류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표준 항암제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약물 항암제, 독성 항암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준 항암제가 1세대 항암제인데요. 표적 항암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것뿐이었어요. 표준 항암제는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다 때려 부시는 치료제입니다. 암이 보통 세포 증식이 빠르다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빨리 자라는 세포를 찾아서 때려 부시도록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암이 아닌 우리 몸에 빨리 자라는 세포는 다 때려 부셔버려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탈모나 오심이 있죠. 또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염이 쉽고, 때문에 날 것을 주의하라고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사용하게 될 식기, 환자 주변의 모든 제품을 살균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항암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 표준 항암의 부작용을 앓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에는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등 여러 신세대 치료법들이 많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 항암제는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항암제고요. 그 이유는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가 쓰일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넓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항암제는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갈리는 반응률이라는 게 있고, 또 암세포가 항암제에 면역이 생겨버리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전투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다 하지만 아직도 총을 쓰듯이 여러 종류의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어야 각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표준 항암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표적 항암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표적 항암제는 유도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치료 약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적 항암제만 있으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표적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기에 획기적인 치료제이긴 하지만 단점이라고 할까요? 부족한 부분이 꽤나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표적 항암제는 표적을 삼을 수 있는 특정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유전자가 없이는 사실 물약이나 다름없는 항암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도탄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유도탄이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특정 어떤 것만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의 특징을 타겟 삼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공격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사막에 있는 선인장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선인장의 특징인 녹색을 타겟 삼는다든지 말이죠. 표적 항암제는 이와 같이 특정 유전자만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항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암 유전자 중에 해당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없는 것이죠. 표적 항암제가 가장 활발한 암종인 폐암 중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EGFR, ARK 이런 유전자들이 있고요. 해당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에 맞는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고, 해당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표적 항암제가 개발된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역시 그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겠죠. 내가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GFR과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만 3세대까지 개발된 상태고요. 아쉽게도 표적 항암제를 단 한 가지도 갖지 못한 암종도 많습니다. 이처럼 표적 항암제는 모든 암종을 치료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역시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존재죠. 저 또한 처음 암을 진단받고 희망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러저러 알아보셨는지 표적 항암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요즘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표적 항암제로 암을 고칠 수 있다더라 하고요.
저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결국은 우연찮게도 현재 표적항암제를 복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때 그 부모님의 말씀은 일어나지 않을 희망을 주는 말이 됐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표적항암제는 대표적으로 반응률이 좋은 항암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표준항암제는 40% 정도, 면역항암제는 10% 정도, 그런데 표적항암제는 60% 이상의 반응률을 가진다고 여겨지고 있다고 해요. 상당히 반응률이 좋죠. 부작용도 매우 적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단 표준항암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표준항암제의 부작용이 매우 센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 이전과 비슷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돕는 또 하나의 이유로 표적항암제는 알약으로 항암하는 경구용 항암제가 많습니다. 덕분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매일 알약을 몇 알 섭취하는 걸로 항암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강점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표적항암제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이 항암제에는 반드시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짧으면 2개월 만에 내성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길게는 2년 정도라고 하네요. 제가 자주 드나드는 암 환우 카페에서는 5년까지 드셨다는 분도 보기는 했지만 대부분 2년 이내에 내성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계시더라고요. 표준항암제와 마찬가지로 약제의 내성은 암종이 다시 커지는, 그러니까 암이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내성이 생겼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성 때문에 이렇게나 좋은 항암제를 계속해서 복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누구에게나 결국은 내성이 오기 마련이고 저와 같이 연명을 위한 항암을 지속해야 하는 사기 환자의 경우에는 또다시 표준 항암제로 돌아가거나 면역 항암을 하기 위해서 임상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적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최대한 늦추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명쾌한 해답은 나오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복용 중인 RET 저해제 프랄세티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온라인에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며 알아낸 정보들과 또 최근 저를 돌봐주시는 임상간호사분을 귀찮게 하면서까지 여쭤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며 아직 임상약이다 보니 모든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 사례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니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하지 않거나 RET 저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에서 RET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RET 유전자는 주로 폐암 환자에게서 나오는 유전자이며 간혹 갑상선암 환자에게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저는 6종이라는 암을 진단받았지만 해당 암이 폐에서 원발했기 때문에 해당 유전자가 나온 것인지 단순히 엄청나게 특이한 경우인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도 의아하게 여기기도 했고 RET 유전자 자체가 폐암 유전자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편이기 때문에 저나 병원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RET 유전자를 발견했고 정말 운이 좋게도 RET 유전자에 대한 표적항암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개발되어 2020년부터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록소에서 만드는 셀퍼카티닙, 블루에서 만드는 프랄세티닙이 그 대상인데요. 쉽게 록소, 블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1세대 RET 저해제 치료물로 등장했으며 현재는 시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 다 올해가 목표라고 하네요. 저는 임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고 임상 이후 그리고 시판을 위한 식약처 허가가 나기 전 블루를 만든 회사인 로슈에서 시행하는 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그에 따라 2021년 8월 약을 처음으로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가 마지막이었던 말도 있었고 현재에도 특정 환자들을 대상으로 열려있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뇌전이 환자였고 이 약이 뇌에도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참 기뻐하기도 했었죠.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는 영상 링크를 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저는 현재도 이 약을 복용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이 약 9에서 10개월 정도 됐네요. 그런데 곧 시판이 된다고 하니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임상 간호사분께 몇 가지 여쭤봤던 것이고 사실 폐암 카페를 뒤져봤을 때 이 약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만 약제가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는다는 말도 있었고 시판된 후에는 700만 원 정도가 될 거라는 카더라도 들었었는데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간호사분도 모르겠다고 하셨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블루가 시판이 된다면 저는 이 약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여쭤봤더니 사용 허가는 났지만 보험 적용이 여러 문제가 남아있어서 곧바로 시판되지는 않을 것이고 빠르면 10월에서 11월 정도가 될 것 같다. 환자 본인은 폐암 환자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기도 했고
폐암 환자도 갑상선암 환자도 아니어서 기타암으로 등록된 상태다. 그래서 시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약을 끊지는 않을 것 같고 서서히 조치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조건이 맞으면 이 약이 내성이 생긴 후에 록소라는 약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두 약이 어차피 성분이 비슷한 약이라 대부분 하나가 내성이 생기면 다른 하나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 다른 항암제의 경우를 봐도 1세대 표적 항암제가 내성이 생겨서 2세대, 3세대 표적 항암제를 쓰는 경우는 봤어도 같은 세대의, 즉 1세대 표적 항암제가 내성이 생겼는데 다른 1세대 표적 항암제를 다시 쓰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주사치료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본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복용하고 있는 블루의 경우에는 복용 전 2시간, 복용 후 1시간을 금식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금식 시간에 물은 마셔도 된다고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메리카노도 물 같으니까 마셔도 되는지 여쭤봤더니 위에서 소화를 해야 하는 음식물만 아니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안 먹는 것을 권장드린다. 그래서 까다로운 금식 시간 때문에 약을 아침에 드시는 분이 많다.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복용 전 2시간은 이미 채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복용을 아침에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오후 3시 복용이라서 뭐 커피 이런 거 못 마셨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는 말씀. 이제는 커피 한잔 하자고 연락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암제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건 말해야 돼 하는 것들이 많아서 결국엔 또 이렇게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제가 이렇게 막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헤집고 다녀서 그런지 암 환자 평균보다는 조금 더 아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 또한 정보를 찾아다닐 때 찾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내용이 너무 어렵기도 해서 많이 헤맸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과정을 겪고 계실까 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기 환자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또 재수술을 자주 받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꽤 많거든요. 얼마나 많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암 환우분들 그리고 또 가족분들 모두 힘내시고 우리 모두 완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보다는 저기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우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날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명몸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유튜브에 슈퍼땡스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일종의 팁과 같은 개념인데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는 라인을 왼쪽으로 미시면 슈퍼땡스 버튼이 나옵니다. 살포시 클릭하셔서 원하는 금액과 함께 투명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만드느라 고생했다고 소소한 팁을 건네주세요.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아 영상 제작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